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행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에서 주최하는 제63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제63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은 북일 경제관계의 역사라는 주제로 일본 니가타 현립대학 미무라 미치루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행사에 앞서서 저희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서문기 원장님의 환영사가 먼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숭실대학교 평화통일연구원 원장직을 맡고 있는 서문기입니다. 간단히 환영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이 후원하고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주최하는 제63차 숭실평화통일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귀한 시간을 내어 오늘 특강을 해주시는 일본 니카타 현립대학교의 동북아 연구소에 계시는 미무라 미치히로 교수님, 그리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국립통일교육원의 윤혜령 사무관님, 그리고 우리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팀장님을 비롯해서 실무진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바라는 기대가 높아졌지만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중 대결의 심화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 탈세계화의 국제 정세 속에서 그 기대는 다시 부정적인 것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과 북, 양자 간의 노력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를 주변 국가들과 풀어나가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북일 경제관계의 역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북한과 일본 간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배우고 한국과 일본이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고 또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으로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포럼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니가타 현립대학교 동북아 연구소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신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일본 니가타 현립대의 미무라 미츠히로라고 합니다. 오늘은 북일 경제 관계의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40분 정도 말씀드리고요. 북일 경제 관계라는 것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새로 일본과 북한 간의 교역이 생겼다라기보다는 그 이전부터 일제시대부터 계속 그 일본 본토와 그 식민지였던 조선지 간의 그 물자 그 교역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이 문제를 생각할 때 굉장히 1950년대, 60년대, 70년대에는 활발히 그 북일 무역이 진행됐습니다. 근데 왜 그 진행됐냐면은 그때 당시 당사자였던 분들이
사실은 1950년대에 거래를 하시던 분들은 그 이전에 일제 시대에 뭐 만주나 그 한반도에서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도 많았습니다. 1945년 8월에 일본이 패하고 한반도에 관복이 오고 그 후 3년 후에 1948년 8월에 대한민국이 성립됐고 9월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부터 거래를 해왔죠. 왜냐하면 함흥에 있는 흥남 그 화학 그 비료 만드는 공장들은 원래는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었고 원래 일본 사람이 그 회사하고 많이 그 질소 비료, 요소 비료에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시장에 참가하던 비즈니스를 하시던 분들 관점에서 보면은 1945년 8월에 교역이 일단 중단됐다가 1956년도에 다시 원래 거래하던 조선 한반도와 거래가 다시 시작이 됐다. 우리가 생각하면 진짜 북한이 생긴 다음에 새롭게 경제 관계가 생겼다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 시대 일제 시대부터 계속 한반도나 만주에서 거래를 해오신 분들이 그 준단대 무역을 부활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 참가자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굉장히 좀 재미나게 저도 그때 자료를 보면서 느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북일 관계의 추이, 대한민국하고 일본이 국교 정상화한 것이 1965년입니다. 근데 그 교섭 과정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 과거 정상 문제도 그렇고 북한과의 관계가 좀 좋아지면 한국 측에서 반발을 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이 중단됐기도 하고, 일본도 한국을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각도에서 북한과의 무역을 자제하는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 북한의 대일 전쟁에 영향을 미친 요소를 보면요, 먼저 가장 큰 것이 동서냉정입니다. 동서냉정 하에서 한국전쟁도 하고, 한국전쟁 때에 일본이 건설했던 많은 건장들이 사실 미군의 포격을 당해서 함흥이나 정진 같은 경우에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거의 다 공업시설들이 파괴됐습니다. 파괴되었는데 물리적으로는 파괴가 됐죠. 다만 거기서 일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기술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흥남 비료 공장도 그렇고 정진에 있는 김책 재간도 그렇고 제철소도 그렇고 기계는 왜 동유럽 폴란드도 있고 소련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돈독도 있고 그런 동측 이 동서진영 중에 동방진영의 기술을 가지고 복원을 했고요.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일하던 기술자나 노동자를 다시 모아서 권장을 응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국제 질서가 다 러시아나 소련이나 돈독이나 폴란드나 체코나 그런 나라들하고의 지원의 관계가 있었죠. 중국도 많이 지원을 했고, 그 지원의 양, 질, 그리고 중소 대립에 인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거의 전투를 했죠. 전면적인 전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그 극동에서는 흑룡강, 우스리강 에 있는 섬, 진보섬에서 전투가 이루어졌고 몇몇 서로 병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핵전쟁 직전까지 사실은 중국하고 소련이 그 싸움을 했죠. 그 환경 속에서 북한은 동맹국이 그때 소련하고 중국이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당연히 이 중소 대립에 있어서 중국 측에 설 것을 요구를 받았고, 소련 측에서는 당연히 소련 측에 설 것을 요구받았죠. 김일성은 사실은 빨치산 했다 하는데, 사실은 소련군의 대위로 턴요구를 하러 평양으로 파견됐다가 그때 있던 독립 운동가들 그리고 여러 가지 있던 정치인들보다는 훨씬 나이가 어리고 그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좋았고 러시아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니 미래의 지도자 중에 하나로서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소련으로서는 당연히 소련의 말을 들어줄 것이다 기대를 했죠. 근데 중국하고는 사실 중국 빨치산 하고 있었을 때에 중국 사람들하고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고 그 인맥 관계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측에서는 물론 그 한국 전쟁 때 중국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당연히 중국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으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소련 말을 들으면 중국에서 문제가 좀 생기고 중국 말을 들으면 소련하고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소련 말을 들으면 단동에 있는 석유 간도에서 들어오는 석유가 줄어지고 없어지고 그때는 이 두만강역에서 기차로 들어오는 소련의 그 석유가 많아집니다. 그렇게 해서 굉장히 그 양다리 전략을 해서 그래도 양쪽의 말을 완전히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상적인 준비를 북한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체사상입니다. 그래서 주체사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환장엽 선생이 어렵게 만들었으니까. 근데 제가 북한 가서 주체사상 강의도 봤죠. 가면은 2시간, 3시간 정도 그 강의를 봤는데 마지막에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저한테. 미문환 선생 이 주체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로 하면 중소 대립했을 때 중국의 말도 안 듣고 소련의 말도 안 들어도 되는 그런 사상적인 준비로 주체 사상이 잔존했다. 그래서 주체 사상은 그 북한의 그 공화국의 이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사상이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선생님이 웃으면서 선생님 그 정도 아시면 제 강의를 다음부터는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일본 이야기란 좀 재미난 이야기를 합시다 해서 그 후에는 1시간 정도 현실적으로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일본 이야기도 하고 중국 이야기도 하고 미국의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그 사회주의권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관계고 특히 그 중국과 러시아, 소련의 대립은 북한의 앞길에 굉장히 그 어두운 그 그림자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에 경제 건설과 군사 건설의 변진 노선을 채택을 했죠. 62년도인가 22년인가 그것이 정식으로 끝이 없었습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나지 않았는데 2013년 3월 31일 날 조선노동당 3월 그 중앙위원회 3월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무력 건설의 변진 노선이 채택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62년도에 변진 노선, 즉 경제 건설을 희생시키고
군사 건설을 하는 그런 노선이 2014년이 돼서 견제 건설을 우선시하고 핵을 가지고 핵으로 억지력으로 이 미국의 핵에 대해서 대항하는 그런 새로운 노선이 생겼기 때문에 김정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핵으로 억지력을 가지게 되면 그 통상 무기로 억지력을 가지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따라서 그 남은 돈을 경제 건설, 인민 경제 건설에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이 사실 그 2013년 3월에 북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고, 자신이 생겼으니까 더욱더 개방하려고 사실 2013년 3월 그 전원회의에서 경제개발구에 대한 정책도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지도상에 그 경제개발구가 있는 뿐이지 아직도 그 개발이 안 돼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갔습니다. 뭐 오란 농업개발구도 가봤는데 오란 비행장 주변이죠. 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안내던지 이 오란 농업개발구가 있다는데 어디입니까? 물어봤더니 바로 여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지도상에 있습니다. 투자하는 사람이 없는 뿐이지 여기가 개발구입니다. 농업개발구니까 그 농업을 하죠. 그래서 개발구라고 해서 무슨 다른 작물이 있는 게 아니라 뭐 옥수수면 옥수수, 농사면 벼. 근데 새로운 뭐 품종을 가지고 오거나 새로운 그 재배법을 뭐 실시하거나 새로운 비료를 써보거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니까 농촌은 농촌입니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아마 많이 올 겁니다. 해서 아직도 진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좀 대일 전쟁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이 그 동서냉정 사회주의권과의 관계, 그리고 국제 전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 전쟁과 동서냉정 종결이 가장 큰 분수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전쟁은 1950년 그 북한하고 남한이 국가가 생겨서 한 1년 반 만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역사도 북한 역사도 그 전쟁 이후 역사가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동서냉정 끝난 다음하고 그 전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대일 정책에 있어서도 그 1940년, 50년대, 60년대, 70년대는 기본적으로 소련이라는 그 배경이, 소련하고 중국과의 관계가 있다는 그 배경 하에서 그 무역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 그 후에는 90년대 들어서 사실 국교 정상화 회담을 12번 했습니다. 일본하고 북한은. 근데 조건이 안 맞아서 아직도 국교 정상화를 하고 못하고 있지요. 유럽하고는 이미 했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북유럽 국가들과는 70년대 중반에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하고는 했고, 나머지 EU에 프랑스하고 에스토니아를 제외한 나라들하고는 2000년하고 2001년에 했습니다. 프랑스하고는 국교 관계는 없는데 옛날부터 관계가 깊습니다. 그 간부들이 무슨 암증이나 걸리면은 옛날은 프랑스에 보냈다가 치료를 받았죠. 먼저 소련에 보냈다가 모스크바에 보냈다가 안 됐다면은 파리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미국하고도 국교 정상화를 하지 못하고 있죠.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련돼서 세계 질서가 많이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미국의 힘이 빠지고 있고,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 그 노동신문에 나온
조선노동단 제8기 제6자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자 전원회의 확대회의에 관한 보도, 그리고 김정일 그 연설 보면은 이 다국화가 진행되고 있다. 새로운 이게 그 뭐랄까 환경이 지금 생기고 있다는 것이 그 지적돼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힘이 빠지고 유라시아 대륙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질서를 관리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아마 좀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핵 문제에 있어서는 그 NPT 핵 그 확산 반지 조약에서는 핵을 득점할 수 있는 5개 국가, 즉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하고 핵을 가지고서는 안 되는 국가에 그 크게 구별됩니다. 근데 그 NPT에 가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하고 인도하고 파키스탄은 다 핵을 갖고 있죠. 핵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원래부터 그 NPT에 안 들어갔으니까 불법이 아닙니다. 근데 북한은 가입을 했다가 탈퇴해서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건 NPT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그 5개 나라는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한 번도 북한의 핵 그 보유를 허용하는 발언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그 핵에 대한 이 NPT의 체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세계 질서가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상업적으로는 경제 관계상으로는 이 브릭스 국가나 상해 그 협력기구 국가들, 즉 중앙아시아, 이란,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동남아 나라들하고의 경제 관계를 앞으로 해서 경제 무역이나 투자의 관계를 맺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일본이 굉장히 그 중요한 대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보신 바가 다음에 가야 돼요. 그 여러 가지 그 써져 있지만은 이 남북 관계, 미국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그런 것이 그 북일 경제 관계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사실은 북한과의 경제 관계는 시작이 무엇이냐면 1954년 12월에 하토야마 이치로, 그 하토야마 총리가 조금 전에 있었는데 그분의 아버님이십니다. 그 뭐 좀 그 뭐라 할까, 자민당이니까 완전히 진보가 아닌데 자민당 안에서는 약간 진보적인 그 경향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미 자주 노선을 취하려고 55년 신년 회견에서 소련이나 중국 등의 그 수교가 안 돼 있는 국가하고의 관계 개선에 대한 그 의욕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소련하고는 국교 정상화가 좀 됐고 중국과는 72년도에 러시아과는 소련과는 56년도에 중국과는 72년도에 국교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네, 54년 다음 해에 남일 회상이 1955년 2월 25일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 정부와 무역 문화 관계 및 그 외에 그 조일 관계의 수립 발전을 위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토의할 준비가 있다. 그랬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북한하고는 직접 교섭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태도를 밝혔습니다. 다만 민간인들은 55년 10월에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의 거래를 주로 하고 있던 그 일본의 그 상사들이 북한의 베이징 사무소하고
구체적인 거래 상담을 해서 북일 간의 최초의 민간 레벨의 거래 협정이 조인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1955년 10월이라는 것이 전쟁이 끝나고 10년 후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런 조인을 하던 분들은 사실은 이 만주 시대에 만주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일제 시대에 그 한반도에서 그 식민지 조선에서 비즈니스를 하거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그 비즈니스를 해오신 분들이 10년의 중단 기간을 두고 다시 거래를 시작하겠다. 그런 그 감각으로 중국에서 이 조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72년에 국교 정상화 했는데 한 벌써 20년 전에 일본의 그 비즈니스맨들이 사실 중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일본에서 북경 가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는가 하면은 일본에서 먼저 비행기를 타고 홍콩까지 갔습니다. 홍콩까지 가서 홍콩에서 기차를 타고 관저우까지 가서 관저우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으로 갔죠. 그래서 그때는 이 외국인들이 들어갈 경로가 뭐 러시아 사람이나 북한 사람이나 몽골 사람은 제외해서 자해주의가 아닌 국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홍콩을 그 게이트웨이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55년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일본 사회당에 그 후루야 다다오 위원이 단장으로 해서 북한 반문단이 그 10월 26일부터 29일 그 반문단 가고 같은 달에 26일부터 29일까지 호아시 K 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제2차 반북단이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그 국교도 없는데 왜 국회의원이 가는가? 그 일본 여기 이제 사회단이라 써져 있죠. 한마디로 하면 빨갱들입니다. 빨갱이. 그래서 사회주의를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소련, 중국, 북한, 쿠바, 베트남 그런 것을 선호하는 분들이 그래서 일본 그 당시에 일본에는 사회당이나 공산당의 진보적인 인사들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그 국회 의석은 과반수는 자민당이었습니다만 상당수가 한 30몇 프로가 사회당하고 뭐 공산당하고 이 진보 전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도 그런 사회당, 공산당 분들이 중국이나 소련에 갈 것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이면은 이 야당이 뭐 북한에 간다면은 굉장히 뭐 일본 군내에서 반대를 해서 야 매국놈이다 그렇게 해서 모욕할 것인데 그때는 뭐 이 소련하고의 중국하고의 관계는 사회당이 하고 미국이나 유럽과의 관계는 자민당이 하는 그런 분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반문단이 북한의 재거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고 다 합의를 해서 이 콘동 커뮤니케, 콘동 선언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과의 그 국교 정상화 회담의 그 장애가 될 것이다 해서 이 55년 10월 24일에 각선 자간 회의, 그건 법적으로는 그런 회의가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지만은 사실상의 그 관료들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그 자간 회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간 회의에서 북한과의 무역과 그 밖의 교류를 금지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다만 그것은 민간 사람들이 갈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본 정부는 정부로서 북한과의 교섭을 하거나 무역을 그 공개적으로 인정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그것이죠. 다만 그 후에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맨들도 그렇고 사회단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그 로비 활동을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는 북한과의 무역을
이 정부의 명령을 무시해서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북한에서 석탄을 가져왔다. 근데 석탄에는 색깔이 없잖아요. 검은색이죠. 중국의 석탄도, 베트남의 석탄도, 북한의 석탄도, 소련의 석탄도 같습니다. 석탄은. 전문가가 보면 다 압니다. 아, 이 정도의 크기에 열량이 있고 무연탄인데, 이거는 평양탄이구나. 이거는 베트남 거이구나. 이거는 중국 거이구나. 그건 전문가가 보면은 아는데, 세관 직원들이 봐서 중국에서 배가 들어왔는데 이 석탄은 어디서 생산된 거냐? 무슨 에서 생산된 건가? 아니면 중국 남부에서 생산된 건가? 북한에서 생산된 건가? 모르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무연탄은 중국 대련을 통해서 일본에 가져왔습니다. 간접 무역으로. 그것이 부일 간의 최초의 그 거래였습니다. 다만 항상 제가 이게 젊은 분들한테는 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역사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정일 전쟁 있었죠. 정일 전쟁에 일본이 이기고 마관 조약, 시모노세기 조약을 체결했을 때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청나라의 2.5년 그 국가 예산만큼 2년 반 예산만큼 큰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일본은 무엇을 건설했을까요? 이 규슈의 그 야하다에 제철소를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제철소를 건설했을 때 거기에 쓰이는 석탄은 어디서 가져왔나요? 이게 평양에서 가져왔습니다. 청일전쟁은 사실 청나라하고 일본이 싸웠는데 어디서 싸웠습니까? 한국에서 싸웠죠. 그래서 이미 그때 일본이 평양에 있는 탄전도를 굉장히 많이 개발을 했고, 그래서 일본에 지금 일본 제철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신일철, 그 이전에는 일본 제철이었죠. 일본 제철의 고로의 설계는 평양산의 무연탄의 열량에 맞게 고로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일본의 제철 회사로서는 이 평양탄이 가장 자기 설비에 맞는 겁니다. 그 석탄이 10년간 일본이 패하고 10년간 안 들어왔으니까 국산탄도 쓰고 중국탄도 사올까 여러 가지 고생을 해서, 다만 열량이 좀 다르기 때문에 가장 적합적인 것은 평양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옛날 썼던 석탄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식민지 시대와의 연속성이 그때는 있었기 때문에 10년밖에 안 지났으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 후에 직접 무역을 시작해서 직접 결제, 그러니까 돈 낼 때도 중국을 거쳐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북한에 송금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선불제 아니면 물건을 받으면 송금하는 그런 걸로 해왔는데, 특히 일본의 수출에 있어서는 일시불이 아니라 3년 분할, 2년 분할, 3년 분할, 가장 긴 기간이 8년까지 할부 거래를 인정하게 됐고, 그 할부 거래를 할 때 파산 가능성이 있죠. 그 대방에. 그러니까 수출입은행에 대출도 좀 해주고 무역보험에도 가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무역보험이라는 건 국가의 한국에서 하면 수출입은행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로서 북한과의 무역을 보호해주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는 북한하고는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면서도 거래의 내용들이
그리고 금액들이 커지는 데에 따라 일본 정부의 정책도 많이 달라져 갔습니다. 다만 이건 일본 정부가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맨들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일부러 한 겁니다. 국가 전체계 어긋내서 한 건데, 그때는 일본, 중국에서도 하고도 뭐 국교 정상화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비즈니스맨들이 갖고 오는 이 석탄이 굉장히 일본의 경제 성장에는 절실하게 필요했습니다. 지금은 뭐 호주에서 수입을 하면 되죠. 대량적으로 석탄을 가져올 수 있는데, 그때 아시아의 석탄이라는 것은 뭐 일본 국내에도 있었고 한국에도 있었고, 다만 큰 단전들은 하나는 중국, 하나는 소련, 하나는 베트남,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하고의 무역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이게 절실하게 일본 경제에 필요한 자원들은 예외적으로 뭐 주인했죠. 그렇게 해서 뭐 한마디로 하면 빨갱이들이 정부가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많이 하고, 그래도 정부도 석탄은 필요하니까, 일본 경제 부흥을 위해서 필요하니까 묵인한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이나믹했습니다. 그때 일본 비즈니스맨하고 지금의 일본의 비즈니스맨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도 그때가 아니라 제 2세대 분들하고 제가 학생 시절에 많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인터뷰를 하면 한 시간 정도 인터뷰할까 해서 갔다가, 저녁도 먹자 해서 낮에 한 2시에 갔는데, 끝나면 뭐 9시까지 뭐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듣고, 특히 술이 들어가면 옛날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의 보스였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완전히 뭐 야구자 같이, 깜배 같이 무역을 했죠. 근데 그것으로 가지고 석탄, 그리고 절강 생산되고, 그것으로부터 기계를 만들어서 일본 경제가 성장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그리고 이게 1000엔이라고 썼는데 미안합니다. 이게 100만 엔이었습니다. 100만 엔. 한국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이게 2만이 거의 200억 달러, 200억 엔. 그래서 지금이면은 2억 달러인데, 그때는 뭐 한 8천만 달러 정도. 그 일본의 수출이 70년대 그리고 80년대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됐고, 그 후에는 현금 거래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그때가 가장 활발해졌고요. 그때 보시면은 80년대 말까지, 그래서 이 냉정 시대에 사실은 북일 무역은 가장 활발히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수입, 북한의 수출이죠. 수입에 있어서는 이게 돈이 없어진 다음에 80년대에 굉장히 많아졌고, 2002년에 제1차 북일 정상회담에서 납치 문제를 북한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를 한 다음에 일본의 대북한 인식이 굉장히 악화가 되고, 그 후에 무역이 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일본의 북한에서의 수입을 경제 제재로 금지를 하고, 2008년도에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2009년은 이미 계약된 것이나 좀 일부 예외적으로 좀 수치가 남아 있는데, 기본적으로 2008년부터는 일본하고 북한 간의 무역이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제로가 되어 있는데, 평양 가면은 지금은 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하고 무역을 일치 안 하고 있는 북한에, 이게 오코노미야키 아세요? 오코노미야키. 양배추를 좀 썰어서 밀가루하고 같이 구워서 먹는 건데, 거기에 소스 필요하죠.
일본의 소스 한 킬로짜리를 파는 겁니다. 북한의 외화상점에 가면. 그리고 마요네즈도 1킬로짜리를 팔았습니다. 그건 떨어지진 않았어요. 일본이 2008년도에 수출을 금지한 다음에 한 2018년까지, 19년 갔을 때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진 게 없어요. 그 소스하고 그 마요네즈는. 나머지는 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데, 그 정도로 그 북송성으로 많은 그 제1교포가 귀국한 게 한 뭐 50년대 말부터 59년부터 그 80년대 말까지 했는데, 그러한 수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새 뭐 2000년대에 들어가서 거의 북일 경제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옛날 이야기를 했나 하면은 지금 현재 이야기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단독 제재에 인해서 2006년도에 수입을 금지했고 2008년도에 수출도 금지했습니다. 간접 무역도 지금 막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일본 회사가 중국에서 뭐 북한 회사한테 일본 소비품이 많습니다. 뭐 샴푸도 그렇고 그런 것들 판매해서 이게 컨테이너에 번호가 있잖아요. 컨테이너 번호를 추적하면 같은 컨테이너로 일본에서 중국에 갔다가 대령항 아니면 단동항에서 그 북한까지 가져가면은 이게 컴퓨터에 나타났습니다. 옛날은 조금 전까지. 그래서 일본 정부도 굉장히 경찰도 굉장히 신경 쓰고 그런 불법 수출을 감시를 했다가 적발을 했습니다. 저도 한번 이게 오사카의 검찰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북한 경제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검사가 오셨어요. 2명. 근데 어떻게 오셨습니까? 물어봤더니 아이고 오사카에 있는 무역회사의 중국인 사원이 돈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뭐 북한 무역회사하고 거래를 했다. 그래서 이 일용품을 한국 돈으로 하면은 1억 5천만 원 정도, 한 15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다. 그래서 그것을 공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생이 좀 검찰 측 증인이 돼주면은 좀 좋겠다고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협력을 하겠는데 아마 이게 이 정도의 충고, 이 정도의 수량이면은 가벌적인 위법성이 없어서 무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미 기소를 해버렸으니까 공판 유지해야 된다. 좀 협력해 달라고. 제가 오사카에 있는 재판소까지 가서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굉장히 이 단동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진이주는 어떤 도시입니까? 진이주는 중국의 국경 내에 있는 도시고 북중간의 수송의 한 70%가 거기를 통과합니다.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법관이 이 검사가 이 쓸데없는 질문만 하고 증인한테 너무 미안하다. 그래서 저를 보고 미안합니다. 법관이 미안합니다. 니가타에서 오사카까지 오셔가지고 이러한 쓸데없는 질문만 대답하고 미안합니다. 눈길이 그랬습니다. 근데 그 후에 들어봤더니 무죄가 됐대요. 일본은 무죄율이 2%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부터 저는 이게 무죄가 될 것이다 확신을 했는데 그 정도의 사건까지 경찰하고 검찰은 굉장히 적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역보험이 적용이 사실상 정지된 것이 75년 8월입니다. 75년 8월이면은 아직도 이때입니다. 이때 하르브로 판매를 했다가 재무 상황이 중지돼 가지고 무역보험이 중지됐고
그 후에 그 재무 상환 교섭을 3번 했습니다. 3번 했는데 1983년 10월 9일 날 그 어르신분들은 좀 기억하시죠? 그 전두환 대통령께서 이 미얀마 그 범어를 그 방문하셨을 때 폭발 사건 일어난 거, 그거를 가지고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했습니다. 제재를 했는데 그것을 구실로 해서 반우호적인 일본 정부의 행위에 대해서 그 반발을 해서 재무 상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데 일본 회사들은 청구서만 계속 6개월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엔으로 2천억 엔, 그래서 2조 원 정도의 그 이자를 거의 다 이자입니다. 390억 엔 정도가 원금이고 나머지는 다 이자입니다. 그래서 한 40년 가까이 반치하고 있으니까 그 돈을 그 북일 국교 정상화할 때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굉장히 머리 아픈 문제고, 지금 2천억이 아니라 한 3천억 정도로 아마 한 몇 년 되면 될 겁니다. 그러면은 1조 엔 100만 달러를 북한한테 제공한다고 해도 30%는 과거에 그 재무 상황으로 상쇄를 하면은 북한한테 그 가는 돈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북일 경제 관계는 대기업들이 대출을 했습니다. 대신 저축연계의 중소무역회사와 일본 사람들이 하는 전문 상사, 북한만 무역하는 그러한 기업들이 그 참가자가 되고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판매도 현금 판매 아니면 일본 측이 받으면 그냥 송금을 하는 방법으로 결제가 이루어졌고, 예를 들면 붉은 대게를 일본이 많이 북한에서 수입을 했습니다. 근데 그 냉동이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거, 살아있는 그 붉은 대게를 사카이 미나토라는 도토리현의 항구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 도토리현의 사카이 미나토시는 식품 가공, 특히 그 해산물 가공에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고, 인구가 한 3만 정도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붉은 대게가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니까 북한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무역을 해왔고, 그것도 2006년도에 수입이 금지가 돼서 북한에서 원료가 오지 않게 됐습니다. 제가 그 직후에 사카이 미나토에 갔거든요. 사카이 미나토에 가서 거기에 그 수산물 업계 조합이 있습니다. 조합에 가서 인터뷰를 했더니 굉장히 좀 재미나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괜찮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일본 해역에서 대게가 많으니까 올해는 걱정이 없다.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올해 그 대게가 있으면 올해 걱정을 안 하고 내년 걱정은 별로 안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도 굉장히 영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이 그 2006년도부터는 무역을 수입을 안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는 한 1,100톤 정도의 배로 어선에 그 대게를 실어서 사카이 미나토에 향해 옵니다. 그 항구 그 부두에서 그 인도를 합니다. 대게를 검사를 하고 다 살아 있는가, 죽은 게 없는가 그 품질 검증하고 그 현금으로 돈을 줍니다. 그러면은 그 배의 선장이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한면 일본 사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폐기물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뭐를 하는가 하면, 일본은 사실 전철역 전에 자전거를 집에서 전철역까지 타서 가서 이 자전거 주차장에 그 자전거를 놓고 가는데, 이 주차장에 용량이 부족하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마음대로 그냥 역의 주변에 반치를 합니다. 반치를 하고 지자체가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씩 그 회수를 하죠. 회수를 하고 보통 자전거가 없어지면 이 지자체의 자전거 보관소에 가서 과태료를 한
뭐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000원 내지 2만 원 정도 내서 자전거를 찾습니다. 근데 그 무슨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그냥 자전거를 그 반차하고 가거나 하면은 찾는 사람이 없죠. 주인이 없는 자전거는 6개월 지나면은 그 처분이 됩니다. 처분이 될 때 그 이 지자체는 이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팝니다.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그 업체가 일본의 자전거의 70%, 50% 이상, 70% 정도가 중국 겁니다. 중국 거는 그냥 버리고 처리하고 일본산의 좋은 자전거만 골라서 이 사카이미나토 항에 가져갑니다. 가져가면 북한의 어선이 그 자전거를 실 수 있는 거 다 연량 100% 싣고 원산이나 그 천진으로 돌아갑니다. 그 돈은 그 붉은 대게를 팔았던 돈으로 중고 자전거를 사서 갔습니다. 가서 한 20달러 정도로 구입한 일본의 자전거를 북한에서 현지 그 소비자 가격은 50달러였습니다. 그때 당시. 그래서 아마 그 배에서 한 30달러로 팔고 거기서 또 그 산점에 한 뭐 40달러를 팔고 그렇게 해서 북한 사람들이 일본의 중고 자전거에 타게 됐습니다. 그런 역사가 좀 있는데 그래서 이 주로 수출된 항구가 교토의 동해가에 있는 마이즈루항하고 사카이미나토 도토리현의 사카이미나토였습니다. 교토의 그 마이즈루항에서 수출되는 자전거는 그 교토에서 이 회수된 자전거였으니까 평양 원산이나 천진이나 가죠. 원산은 이 사카이미나토 거가 많았으니까 도쿄의 자전거가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등록번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게 도쿄 거구나. 그리고 천진에 가면은 이게 그 마이즈루 것이 많으니까 이 교토 주변에 오사카나 교토 주변에 그 자전거 많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일본의 중고 자전거가 북한의 시장화에 굉장히 그 많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2006년도에 수입이 금지됐고 2008년에는 수출이 허가제가 되고 사실상 금지입니다. 지금은 뭐 배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북한의 간배는 일본에는 180일간 그 입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북한을 찾아간 배는 반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하고 일본을 연결하는 배길은 없습니다. 직접 무역은 그래서 2003년 지금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고 간접 무역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건 범죄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터널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여러 가지 가면 인터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경찰이 오지 않습니다. 곤란하죠. 제가 뭐 어느 회사는 이게 대만에 수출해서 대만에서 소산통 돼가지고 이게 아모이까지 가가지고 아모이에서 뭐 군내 소송을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북일 경제 관계의 역사인데요. 아까 보신 바와 같이 무역에 있어서는 뭐 2000년대 초반부터 그래서 그 납치 문제가 제기된 다음에는 거의 뭐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아쉬운 일이지만은 지금 북일 관계는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납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 납치 문제가 굉장히 한마디로 하면 이게 일본에 있어서 북한 문제에 있어서 납치 문제만은 언론의 자유가 없습니다. 납치 피해자가 100% 돌아와야 북한과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 그렇게 텔레비나 공식 자리에서는 해야 되는 환경이고 사실상 사망자가 많죠.
그러면은 사만 진단서를 사실 상세히 작성하고 미안하다, 다 죽었다, 그렇게 북한 측은 일본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다만 그렇게 됐다고 해서 일본이 과거 정상을 안 하고 북한하고 국교 정상화를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상, 그 과거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죠. 근데 일본 여론은 북한이 납치를 많이 했는데 왜 일본이 사과를 해야 되는가, 사죄를 해야 되는가, 그런 분위기가 좀 앞으로 제기되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게.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빨리 풀리고 일본 정부도 정식으로 정부의 행위로서 이 과거사 문제를 사과를 좀 잘 했었으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유리한 점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앞으로 일본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기대도 하고 걱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강을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을 위해서 자리 정리를 잠깐 하고 다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에는 미무라 미치히로 교수님, 그리고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박성열 교수님, 하충엽 교수님, 그리고 이시오 박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은 박성열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실 예정이고요. 30분까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토론의 진행을 맡을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박성열 교수입니다. 예, 미무라 교수님께서 북일 경제 관계의 역사를 본인의 경험도 이렇게 곁들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워낙 한국말을 잘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듣고 이렇게 진행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점에 특별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하충엽 교수님과 이시오 박사님을 모시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통일 지도자과 주임 교수이시자 기독교 통일 지도자 센터장을 맡고 계신 하충엽 교수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계시는 이시오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고 다시 미무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순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고 미무라 교수님께서 답변을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여기 오신 방청객 중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시간을 봐서 한두 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하충엽 교수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미무라 미츠히로 교수님 오늘 발표를 통해서 북일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교수님께 먼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교수님 발표 중에 사회당이 소위 어떤 좀 빨갱이 그런 표현도 쓰셨는데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그러한 정당이 일본에 이제 있었다고 발표 중에 있었습니다. 그 사회당이 일본의 내각을 이끈 시기가 있었는지와 그럴 때 일본 내에 갈등, 어떤 이념적 갈등, 어느 쪽은 미국과 유럽을 선호하고 또 일본 국민들 중에는 또 사회당과 같은 이념으로 공산권 국가를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이러한 이념적 갈등이 일본 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또 일본은 그러한 이념적 갈등이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사실 이것이 경제에도 미치는 영향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본 내에 그 이념적 갈등이 어떤 현상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었는지 그러한 것이 좀 궁금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에도 북한을 두고 남남 갈등이 참 심하거든요. 그래서 좀 지혜를 얻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일본 경제, 북한과 일본의 무역에 있어서 그 납치자 문제가 상당히 영향의 요인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납치자 숫자와 일본이 주장하는 납치자 숫자의 간격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간격이 숫자의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지만 진실이 뭔지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해결을 해야 할 중요한 과제인 만큼 정말 진실이 뭔가, 북한의 주장과 일본의 주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좀 교수님께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로서는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요거는 오늘 발표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만은 그 일본과 한국과 북한 또 러시아와 미국과의 향후 통일에 있어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저는 도쿄와 부산의 해저 터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미국에서 오신 발제자 중에 한 분이 그 알래스카하고 러시아의 그 하이퍼루프 기술을 통해서 초고속 열차를 연결하는 것을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도쿄와 부산의 해저 터널과 또 알래스카하고 러시아의 그 스트레이트 그쪽 해협에 그 캡슐형 하이퍼루프가 연결이 된다면 그야말로 통일의 큰 영향 중에 하나가 일본 도쿄에서 기차를 타면 LA까지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상상이 됩니다. 이러한 그 도쿄와 부산의 해저 터널과 철도 연결, 이러한 것은 굉장한 통일에, 남북 통일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북일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우려했던 거는 이 부분에 있어서 통일교가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 이번에 아베 전 총리의 일로 인해서 통일교의 여러 가지 위축이 좀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강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그 도쿄와 부산의 해저 터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님의 좀 고언을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사회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당은 이 일본의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만년 야당입니다. 그래서 냉정이 끝난 다음에 1990년대에 들어서 이 자민당이 좀 패하고 연립 정권이 된 바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당의 후신인 민주당이 그 21세기에 들어서 한번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그 당시가 그 바로 민주당 정권 시기였습니다. 그 두 번밖에 없죠. 그리고 이념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아마 이게 그 한국하고 독일은 분당 국가였으니까 이 공산당이 없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프랑스도 그렇고 뭐 유럽의 서유럽의 나라들은 이탈리아도 그렇고 이탈리아는 굉장히 공산당 사회당이 그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 소련 붕괴되기 직전까지는 이 사회주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미국과 분단 국가들을 제외한 국가에서는 유럽하고 일본에서는 셌습니다. 근데 그 이념적인 갈등이라는 것은 사실 사회당하고 자민당은 전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순 뭐 노동조합, 그래서 노동조합 사람들은 뭐 노동자니까 기본적으로 사회당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고, 자본가들은 뭐 자민당을 좀 지지하는 것이 있었고, 그때 한 80년대까지는 사회주의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은 이 자본주의국이지만 사회주의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당도 어느 정도 힘이 있었고, 사회당도 그래도 뭐 완전히 이 자본주의를 없앤다는 것이 아니라 자민당이 너무 개발주의적이고, 예, 이 국민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한다. 뭐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하면서 뭐 야당으로서의 역할을 좀 다 한 것 같고, 그래서 소련이 실패했을 때까지는 아무래도 사회주의를 믿어왔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진보적인 분들이 북한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기본적으로 교류를 많이 했죠. 근데 문제는 2002년 9월 18일에 김정은 위원장이 납치를 인정했죠. 근데 그때까지는 그런 진보 분들은 납치 문제가 아니라 납치 의혹으로, 그것은 이게 북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납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루 새에 사회적인 영향력이 없어졌습니다. 그 후에는 대북 강경파들이 유일하게 발언하게 됐으니까 일본의 대북 정책이 북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 발언을 못하게, 그리고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면에서는 지금 일본은 보수가 굉장히 좀 힘이 세고 진보가 약한 그런 상황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나 이탈리아는 좀 지금에도 사회민주당, 뭐 공산당 그런 진보분들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는데, 노동운동이나 그리고 환경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북한 문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납치 문제 때문에 사회적인 신용이 마이너스가 됐죠. 그래서 매국놈이 돼버렸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그리고 두 번째 이 납치자 문제는 사실 북한이 인정한 납치 피해자하고 일본이 국가적으로 정식으로 인정한 피해자의 수는 그다지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의 납치자 리스트에 안 들어가 있는 사람도 북한에 있다고 전달해온 적이 2명 있고, 다만 민간 단체에서 혹시나 이분이 납치당한 게 아닌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한 1000명 정도 리스트업을 해가지고 진상 규명 운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은 이 바다에서, 동해에서 혼자서 어선을 조종했다가 배만 자동 조종으로 돌아왔고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근데 그건 해상 경찰 분들하고 교류해서 물어봤더니 뭐 99%는 그거 사고다. 구명조끼를 입지 못하면서 바다에 빠지면은 그냥 올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많고,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망이 사실 이 자동적으로 어망을 회수할 때 거기에 들어가서 배만 들어온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납치자 인정해달라고 가족들도 여러 가지 운동을 했는데, 어선을 다른 제3자에 판매하기로 다 해체를 했죠. 그때 어망에서 유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일도 있는구나 해서 일본 사회도 좀 그 인식을 했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문제는 이 북한에 납치된 사람들이 거의 나이를 보면 한 70대, 50대 후반부터 70대까지가 있습니다. 그 북한의 그 평균 수명 같은 걸 고려하면 거의 다 뭐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생존하고 있다는 전제로 모든 정책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뿐이지 그 사실은 사망했다고 증거가 그 나타나면은 사망자다 그러면은 그 사과를 하라, 보상을 하라, 그 사망 증명서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북한에 대한 신경이 없기 때문에 북한이 그 납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근데 그러면은 앞으로 50년 지나가도 그렇게 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건 그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이 신경력을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 일반 사람들은 돌아간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그걸 말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저 터널 문제인데요. 이 후쿠오카하고 부산 지간의 해저 터널에 관해서는 저는 그래서 물류의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 가성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설비가 어마어마하고 근데 그 회리로 그 프랑스하고 이 영국이 그 터널을 건설했는데 그때는 회리하고 고속선이 몇 군데에서 30분에 한 편씩 회리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모자랐으니까 터널을 건설했지요. 근데 지금 한국과 일본 지간에 그렇게 물동량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저가 항공사도 많이 생기고 서울에서 오사카까지 1시간 20분이죠. 한 10만 원 있으면은 그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 국내 교통비가 너무 비싸서 이 후쿠오카에서 오사카까지 가면 그 14만 원 걸립니다.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이게 물류를 위해서는 이 그 회리나 로로선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좀 나은 것 같고 여객 수송에 있어서는 뭐 대형 고속선이 2시간 55분 지금 3시간 30분으로 부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 고속철도를 그 연결하지 않아도 사실 한일 간의 그 물류 문제는 다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는 한일 지간의 그 교통망이 거의 포화산대가 되면 그 터널의 건설에 대해서 그 거론해도 이 상업상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저도 사실 그 터널 그 시험 굴진한 현장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고 전 낭만적이고 또 그거는 옛날 한반도에서 도레인들이 왔던 길이니까 굉장히 낭만적이지만 이 해저 터널이 지금 홋카이도하고 본주 사이에 그 터널이 있는데 그것이 그 바닷물이 내려옵니다. 그 양수기를 위한 전기세만이라도 사실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그 후쿠오카에서 부산까지 가는 그 해저 터널은 수명하에 한 200m 정도, 그래서 그 한 700m 그 바닥을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수압도 그렇고 뭐 건설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을 그 다 경제적으로 그 수지가 맞는 수송량이라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다. 그런 순경제적인 그 관점에서는 좀 더 물류통량이 좀 많아진 다음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호 박사님. 네. 네, 미무라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특히 개인적으로 북한을 연구하면서 일본의 물품이라든지 또 자전거 얘기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실제 이게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를 또 말씀해 주셔서 되게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 사실 많이 있었는데, 근데 줄여서 시간상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이 북한에 대한 연구가, 현재의 연구, 또 앞으로의 개방 가능성을 염두에 둔 연구가 실제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이라 하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미국 등 여러 열강들에 대한 연구들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북한에 대한 중요도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이 연구나 사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 분위기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오늘 발표 중에 말씀 중에 1950년대 중반에 이 북한에 대한 투자가 그 식민지 시대 10년 전의 어떤 유산에 물적, 인적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도 존재하는지, 지금 시점 혹은 예를 들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 북한이 개방된다고 했을 때 그 시점에도 그게 영향을 미칠지 가 궁금합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는 1950년대와 다르게 지금은 북한에 간 귀국자들이 많이 있는데 9만 명 이상의 귀국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혹시 그런 유산의 역할을 하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북한에 많이 왔다 갔다 하셨으니까 그 분위기를 잘 아실 것 같아서, 한국에서는 사실 북한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에 대한 논쟁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경제적인 입장에서는 중국의 초기 개방 시점에 갔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는 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완고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교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북한 연구는 사실 일본에서 북한 연구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치 외교를 하는 분들은 북한 전문이 아니라 그 동아시아 아니면 그 일미 관계, 그 일본과 아시아, 그 미국과 아시아의 관계,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면서 그의 북한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지역 연구로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뭐 고고학자도 있고 인류학도 한 명 있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현지 조사를 고고학은 할 수 있어요. 유적에 들어가서. 그건 옛날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류학 같은 사회학, 인류학 그런 연역은 그 현지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도요를 연구하신 인류학자가 계십니다. 좀 나이 그 뭐 은퇴하셨는데 도쿄대 그 명예 교수를 하시는데, 그분이 그 달북자한테 그 이 뭐랄까 그 생활을 하던 그 옛날 북한에 있었던 시절의 기억에 대해서 좀 문장을 좀 써달라고 해서 그것을 인터뷰 대신에 그 묶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상에 대해서 연구한 책이 한 권 나와 있는데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분위기는 한마디로 하면 북한 연구를 해봤자 대학에 겨운 자리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으니까 그거 하려고 하는 학생이, 그래서 머리 좋은 학생들은 안 하죠. 저는 그런 거 뭐 별로 생각 안 하고 좀 재미나니까 좀 해서 그 운이 좋아서 그 지식이 좀 됐습니다. 됐는데 아무 북한 연구를 해서 그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고생하는 이 연구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북한 연구를 안 하고 한국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무역에 있어서 이 일제 때부터 연속성이 있었던데 지금이 그것이 있나 하면은 지금 약간은 있지만은 거의 그 다른 대상을 예를 들면 에너지 혁명으로 석탄의 중요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탄은 호주에서 많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석탄을 사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지금 있긴 있는데, 사실 일본 제철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석탄을 수입을 하면 30만 톤씩 사야 됩니다. 그리고 야적장에 싣고 쓰는데
이게 바람이 오면은 먼지가 날아가죠. 환경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기에는 북한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은 배로 수입을 해가지고 야적하는 석탄의 양을 줄이는 것이 좀 환경적으로는 좋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칼로리가 참 약간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랫동안 쓰던 그 평양탄을 쓸 수 있다면 좋다는 생각은 있는데, 지금 뭐 그걸 할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고 환경이기 때문에 대신 호주에 석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귀국자의 역할은 국교 정상화가 되면 그래도 역할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그때 일본에서 귀국한 세대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제2세대, 제3세대죠. 그럼 일본말도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중국에 있는 조선족처럼 일본말을 할 수 있는 그 현지 사람이 있긴 있는데, 수는 20년 전에 거이즈미 총리가 반복을 했을 때 국교 정상화하고 있었으면 아마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 세대가 달라져서 그건 좀 약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북한 문화에 귀국자가 준 영향은 작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어머니도 귀국자니까요.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그건 별로 공개적으로 안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그래도 좀 일본에 대한 생각이 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이 중국의 개혁 개방 초기와 같다. 맞습니다. 다만 문제는 중국은 1992년에 등소변이 남순 강화를 해서 93년에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시작을 했죠. 그건 굉장히 그때 소련이 붕괴돼서 이렇게 해서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망할 것이다. 굉장히 센 위기감을 가지고 개혁을 한 겁니다. 다만 그때 중국 사람들이 사회주의 시장 경제를 하면 어떤 사회가 될지는 몰라서 한 겁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지금 하면 어떻게 될지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중국처럼 되면은 진짜 이게 이 조선노동당이 이 지배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부작용도 많고 부정부패가 굉장히 심해졌으니까.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그렇게 개방하자는 센 위지를 가진 지도자, 그리고 그것을 지원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한 이후에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사라졌고, 지금은 제재하에서 어떻게 살아나가는가, 미국이 힘이 빠질 때까지 10년인지 20년인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제재 속에서 살기 위한 내성을 지금 제거시키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 개혁도 하고 있으니까 외부 환경이 좋아지면 개혁 개방 중국에 말하면 93년 이후의 상황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소유를 인정하는가 안 하는가 그 문제인데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사회를 굉장히 180도 변화시키는, 그래서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사상적인 준비를 해서 국민을 설득시키고 부작용을 없애고 나가는가. 이게 분단 국가로서 중국도 분단 국가지만 대만은 80년대에는 완전히 중국이 대만보다 훨씬 힘이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됐었는데, 북한은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훨씬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개혁이 실패해서 사회적인 혼란 빠졌을 때 흡수 동일 당하면 어떨까? 그 걱정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베트남에도 없었고, 베트남은 통일됐다가 개방했기 때문에. 쿠바도 실패를 해도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다시 하면 되니까.
근데 북한은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될 가능성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남북 관계를 안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되거나 아니면 당분간은 한국하고는 그 남측하고는 거래를 안 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나 중앙아시아나 그런 북한 체제에 대해서 별로 위협이 아니 되는 나라들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해서 원전도 개방을 하고 자신감을 얻은 다음에 일본이나 한국하고 서방 나라들하고 교류를 시작하는 그런 형식으로 뭐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한마디로 하면 대한민국이 무서워서 그 제대로 개혁 개방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저도 사실은 뭐 질문을 몇 개 준비했었는데 두 분께서 제 질문과 유사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또 성실히 답변을 해 주셨고요. 저는 이제 앞선 답변과 좀 연계는 되지만 이거 하나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북한의 여러 특구들을 많이 지정을 했거든요. 새롭게 지정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핵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잘 안 풀리고 또 특히 최근 들어서 새롭게 이제 신냉전이라고 하는 이런 게 형성이 되면서 그런 특구가 이렇게 발달하고 이런 여건이 더 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제 묘무라 교수님이 보시기에 나선 특구라든지 이런 데 상황이 요즘 어떻고 그래도 북한이 조금 변하려면 그런 특구가 조금 이렇게 뭔가 좀 자극이 되고 발전하는 게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김정은도 초기에는 특구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고 그러는데 그 특구 관련해서 현 북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어떻게 보시고 그게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는지 그 말씀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특구에는 2013년 3월 그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제시해서 그 후에 경제개발법이 생겼고 거기에 그 법률 하에 제정된 특구가 있습니다. 그건 중앙급의 경제개발구가 있고 지방급의 경제개발구가 있고 그래서 지방 경제도 앞으로는 외자 유치를 그 나름대로 해서 지방 경제 진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 있던 나선도 그렇고 법적으로는 신의주도 특구가 남아 있습니다. 거의 그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그런 그 특구들을 어떻게 살리는가라는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특구에 투자하는 사람이 어디서 오는가? 중국에서 아마 올 겁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올 때 그 장벽이 되는 것이 2017년에 5개 그 유엔 결의 그 안보리 결의에서 국제적인 그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금지와 기존의 투자에 대한 추가 투자 금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약 중국이 준수한다고 했을 때는 북한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것이고 그것을 만약 그 중국이 허용하겠다면은 그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는 그런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미국이나 서방 나라하고의 좀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이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시하는 방법도 있고 하나는 미국을 설득해서 북한의 비핵화 표명을 유도해 줄 테니까 그 2017년에 강화됐던 그 제재 내용을 좀 완화하자. 그렇게 교섭이 잘 돼서 문제가 해결되면은 중국 기업이나 러시아 기업은 아마 북한의 경제 개발이나 다른 대상들에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때는 미국도 대북 투자에 대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를 더 이상 2차 제재를 포함해서 제재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해야죠. 근데 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금 신냉전이 시작돼서
어려워지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도 미국하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협력을 유지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한에.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건 그 대국지간의 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그것은 완전히 뭐 무시하고 시작한다고 결정했을 때는 아마 그 브릭스 나라들이나 상해 협력기구 나라들은 북한에 투자를 하겠죠. 다만 그 투자를 한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나라들은 아마 그 제재를 할 것입니다. 2차 제재를.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중국이나 러시아의 대기업들도 완전히 100% 지금 제재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이나 EU하고 거래를 하고 있는 회사들도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 회사로서는 좀 참가하기가 힘든다. 그래서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가 투자하려고 해도 그러한 국제적인 제약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그래서 빨리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다고 표명해서 1단계로 들어가서 미국하고 타협을 해서 관계를 개선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 아닌가. 미국도 납득하고 중국이나 러시아도 투자를 할 수 있고 북한도 투자를 받고 선장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그건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될 길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당초에 3시 반에 끝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10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꼭 한번 미무라 교수님 오셨으니까 질문을 한번 하고 싶다. 혹시 청중 중에 계시면 질문 한번 하셔도 좋겠습니다. 예, 하 교수님께서 그럼 하나 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예, 시간이 초과됐는데 교수님께 죄송합니다. 이제 코로나19가 끝났기 때문에 예전에 시진핑 중국 주석께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중국 관광객 거의 100만 명 1년에 보내겠다는 이제 약속이 구체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많은 관광객이 북한에 들어온다 했을 때 일정 기간에 북한 관광으로서는 관광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북한에서 원산과 일본 이런 여행 코스를 좀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사실 중국에서 1년에 100만 명 관광객을 보내겠다고 해도 북한의 호텔 용량이 이제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100만 중에 한 80만 정도는 당일 관광 아니면 나선의 1박 2일 관광 그 정도일 것이고 예를 들면 나선의 1박 2일 관광이 비용이 코로나 전에 1인당 740원이었습니다. 그 중에 100원이 호텔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버스비 그런 것으로 해서 한 140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240원 정도가 나가는 거고 나머지 500원 중에 뭐 식사비, 뭐 관광비를 하면은 북한의 수입이 별로 없거든요. 300원 정도 벌 수 있을까? 그래서 기름값도 나가니까 그 경비를 다 고려하면 720원, 40원 받아도 한 100원 내지 200원밖에 공식적으로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래서 100만 명 간다고 해서 경제 효과는 그렇지 크지 않습니다. 다만 미시적으로 보면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면은 이 안내 가이드한테 팁을 줍니다. 50인승의 관광 버스를 생각하시면
안내가 2명 붙입니다. 그리고 운전기사가 1명 있고, 그 3명한테 50명 있으면 그럼 보통 한 10명 정도는 팁을 주죠. 그 10명 팁을 주면은 팁이 금액이 1인당 100원입니다. 한 1,000원. 그 1,000원이 그 셋으로 나눠서, 물론 관광회사도 산납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러한 비공식적인 수입이 북한의 현지 주민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의 관광객이 오면은 이 안내하는, 가이드하는 사람들, 운전기사들,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념품, 그래서 그 선물들, 기념품들도 많이 판매될 것이고, 그런 부가가치, 부대 효과가 어느 정도 이 수요를 만들 수 있는가가 북한의 사실 그 경제 발전에는 연관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북한에서 옛날 나진에서 말린 해삼이 옛날은 키로당 1,000원이었어요. 지금 100g 1,500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어떻게 비싸게 파는가를 북한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옛날은 진짜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는데 지금은 비싸게 팝니다. 중국 것보다 자연산이니까 좀 질이 좋다고 해서 관광객이 많이 사죠. 그래서 그런 판매가 굉장히 이 관광 수입에는 동반되니까 그런 개발을 어떻게 하는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나 유럽 코로나 전에 1년에 200명 정도 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안 되죠. 사실은 북한에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관광객은 어디서 어디 가는 관광객인가 하면은 한국에서 금강산 가는 관광객이었습니다. 1인당 100달러 들어가잖아요. 무조건. 그리고 거기 금강산 가면은 술이나 맥주를 엄청나게 많이 마시고 이 선물들, 기념품들 많이 사오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광 사업을 하면 진짜 돈 벌 수 있습니다. 중국 사람은 그 구매력이, 북한에 가는 사람들은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단동까지 국내 관광 해왔다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좀 한번 북한 좀 가보자, 그 정도로 가벼운 마음으로 오는 분들이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씁니다. 그래서 그 한국과의 관광을 다시 재개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것이고, 개성 관광, 금강산 관광, 그리고 한국에서 평양 가는 관광, 것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고, 일본 사람이 북한에 가자는 사람은 세계 여러 나라, 부탄도 갔다, 이게 세계 아프리카도 다 갔다, 그런 가본 적이 없는 나라가 몇 개밖에 없다. 남국도 갔다, 어디 다 갔는데, 북한 못 갔다. 그래서 북한 가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아니면 북한 매니어, 같은 사람이 여러 번 가는 경우.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사실 한국 사람의 북한 관광을 추진하는 게 사실 경제적으로는 북한이 많이 돈을 얻을 수 있고, 한국 사람들도 만족을 하고, 서로가 교류할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좀 남북 관계, 그리고 이 비살 사건이 있어서 좀 분위기가, 그러니까 아마 간단치 않을 것 같은데, 중국 사람은 원산에 가도, 그래서 중국 사람이 금강산에 가봤자 산이잖아요. 중국에도 산이 많습니다. 백두산에 가죠, 중국 사람들은. 근데 질보산에 가도 금강산에 가도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이 가면 금강산도 19경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산이기 때문에 상품 가치가 있는데, 일본 사람도 금강산에 갔다? 별로 산이잖아요. 일본에 산이 많습니다. 도르산이잖아요. 별로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을 관광시킨다면은 온유관 도쿄 지점을 만드는 게 훨씬 돈을 벌 수 있지 않는가. 온유관, 그래서 한국하고 합병 기업을 만들어서 경기도에서 좀 잘 이야기를 해가지고 서울에는 지점을 두지 말고
포천, 의정부, 이천 그런데 좀 시골에 온유한 지점을 두고 거기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뭐 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북 경협도 북한 기업을 한국에 유치하고 식당이나 서비스업을 개업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북한 사람의 한국 관광도 앞으로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홍콩과 그 관동성과의 관계를 생각하시면 1980년대에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으로 관광객이 갔습니다. 비즈니스도 했고. 다만 그 1990년대 말 특히 21세기에 들어서 관동성에서 홍콩으로 주말 여행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뭐 광주에서 홍콩까지 1시간 10분입니다. 그 고속철도로. 그래서 뭐 다 놀러 오죠. 그래서 주말 홍콩에서 그 데이트하는 것이 그 관주 사람들의 뭐 이게 데이트 코스인데요. 그렇게 될 때까지는 한 30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래도 부유층들부터 시작해서 남북 관광도 시작할 수 있고, 관광에는 사실 굉장히 그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도 많이 북한에 관광 가면, 일본 사람이 북한에 가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염이 안 돼 있는 바닷물, 유기농 그 김치, 그리고 오염이 안 돼 있는 섭으로 마서 죽을 만들어 가지고 제가 섭죽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산에 가면 섭죽을 먹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일본 사람은 그런 자연 환경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면 성공할 것이고, 유럽 사람들도 여러 가지 그 기호가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관광 산업을 상품을 개발하는 데 한국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길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오늘 북일 관계 그리고 북일 경제 관계의 대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들이 더 잘 이해하는 귀중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이 북한에 대한 해박한 지식으로 좋은 말씀 또 좋은 제안들을 또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외국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지금 미무라 교수님께서 하신 이 한국어가 아마 제일 뛰어났던 것 같습니다. 예, 괜히 인상 깊었고요. 자, 오랜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신 미무라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신 두 분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이걸 마치고자 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